안녕하십니까. 국립군산대학교 소프트웨어종신대학 사업단의 정길화 교수입니다. 드디어 우리의 여정이 사장, 마지막, 제 파트의 마지막 데이터 전송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네트워크의 구조와 법칙, 그리고 다양한 기술 도구들을 배웠습니다. 이는 마치 잘 설계된 도시의 도로망과 첨단 자동차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도로 위를 자동차가 어떻게 달리고 교통법규를 어떻게 지키며 사고와 정체를 어떻게 피해가는지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오늘 사장에서는 네트워크에 생명을 불어넣는 혈액순환, 즉 데이터 전송의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깊이 있게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어떻게 오류와 혼잡을 이겨내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하는지 그 경이로운 과정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제 파트에서 네 번째 데이터 전송 시간입니다. 먼저 데이터 전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전송의 기본 5대 요소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신자, 수신자, 전송 매체, 그리고 메시지, 그리고 프로토콜 이 다섯 가지는 통신에게는 통신이라는 교향곡을 연주하기 위한 필수적인 악기들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거나 조화롭지 못하면 아름다운 연주는 불가능합니다. 이 기본 구성은 모든 종류의 통신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불변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흐름 방향에 따른 세 가지 분류입니다. 첫 번째, 반방향. 라디오나 TV 방송처럼 정보가 한쪽으로만 흐릅니다. 상호작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그리고 다음은 반이중. 무전기처럼 양쪽 모두 통신은 가능하지만 동시에는 불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한쪽이 말할 때는 다른 한쪽은 들어야만 합니다. 초기 이전의 충돌 감지 방식이 바로 이 개념에 기반합니다. 세 번째로 전이중, 풀 디플렉스라고도 하는데 전화 통화처럼 양쪽이 동시에 말하고 들을 수 있습니다. 현대의 스위치 기반 이더넷은 이 전이중 방식을 통해 송신과 수신을 위한 별도 차선을 확보함으로써 통신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매우 중요합니다. 네트워크의 두 가지 근본적인 철학 중 첫 번째, 회선 교환, 서킷 스위치라고도 하죠. 이는 통신을 시작하기 전에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의 물리적인 전용 도로를 개설하고 통신이 끝날 때까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옛날 전화 교환원이 직접 선을 연결해 주었던 것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점으로는 일단 연결이 되면 그 길은 오롯이 나만의 것이므로 지연 시간이 일정하고 통화 품질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실시간 음성, 영상에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내가 통화하지 않는 순간에도 그 비싼 전용 도로는 계속 점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자원 낭비이며 경영학적으로 보면 고정비가 매우 높은 비효율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등장하여 인터넷 시대를 연 주역, 바로 패킷 교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패킷이라는 작은 소포 단위로 잘게 쪼개고 각 소포에 주소, 헤더를 붙여서 공용 도로망으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내가 쓰지 않는 도로의 빈 공간을 다른 사람의 패킷이 효율적으로 채워줍니다. 자원의 공유를 통해서 가변비 중심의 매우 효율적인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일부 도로가 막히더라도 다른 길로 우회할 수 있어 장애에 매우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소포가 늦게 도착하거나 지연이죠. 순서가 뒤바뀌거나 손실되거나 분실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TCP와 같은 상위 프로토콜이 아주 영리하게 잘 해결해 줍니다. 인터넷의 성공은 바로 이 패킷 교환 방식의 성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패킷이라는 소포에 붙는 운송장이 바로 헤더입니다. 이 헤더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정교한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주소 정보를 보면 송신자와 수신자의 맥 주소, 맥 어드레스죠. 그리고 IP 주소, 포트 번호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어 정보를 살펴보면 패킷의 순서 번호, 그리고 패킷의 길이, 그리고 데이터의 종류, 그리고 내용물이 깨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체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라우팅 정보가 있습니다. 패킷이 네트워크에서 무한정 떠돌지 않도록 하는 수명 정보, TTL, Time to Live의 약자죠. TTL 같은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TTL은 패킷 수명을 얘기합니다. 이 헤더는 OSI 7 계층의 7 레이어에 따라서 겹겹이 쌓입니다. 각 계층은 자신의 역할 수행에 따라 역할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헤더에 담아 덧붙입니다. 이것을 앞서 배웠던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하죠. 전송 계층 헤더 TCP와 UDP는 포트 번호, 그리고 순서 번호, 제어 플래그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계층의 헤더는 IP라고도 하고 출발지와 목적지 그리고 IP 주소 TTL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링크 계층의 헤더는 출발지와 목적지, 맥 주소, 그리고 FCS, 오류 검출 코드입니다. 이 계층화된 헤더 구조 덕분에 각 네트워크 장비, 스위치와 라우터를 얘기합니다. 각 네트워크 장비는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만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전송은 항상 오류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전자기적 간섭과 신호 감쇄 등으로 인해서 0과 1이 0으로 바뀔 수도 있고 0이 1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비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연속된 여러 비트가 한꺼번에 손상되는 버스트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고 라우터의 버퍼가 가득 차 패킷 자체가 사라지는 패킷 손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뢰성 있는 통신을 위해서는 이러한 오류를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메커니즘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류를 극복하는 과정은 검출과 정정의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오류 검출을 보면 페리티 검사, 체크썸, CRC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이 중 CRC가 가장 강력하고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오류 정정은 오류 정정의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ARQ, Automatic Repeat Request, 즉 자동 재전송 요구입니다. 수신자가 오류를 발견하면 송신자에게 데이터가 깨졌으니 다시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신뢰성의 대명사인 TCP 통신은 바로 이 ARQ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혼잡 제어입니다. 네트워크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 혼잡을 들 수 있는데 명절 고속도로처럼 너무 많은 패킷이 한꺼번에 특정 링크나 라우터로 몰리면 처리 용량의 한계로 인해서 패킷이 버려지거나 지원 시간이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혼잡은 단순히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넘어서 재전송의 악순환을 유발해서 결국 네트워크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인터넷의 심장인 TCP는 이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지능적인 혼잡 제어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가 슬로우 스타트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양의 데이터만 보내면서 네트워크 상태를 조심스럽게 탐색합니다. 두 번째는 혼잡 회피입니다. 네트워크가 데이터를 잘 소화하면 전송량을 점진적으로 늘려서 효율을 높입니다. 세 번째는 빠른 재전송과 복구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죠. 빠른 재전송과 복구인데 패킷 손실, 혼잡의 신호를 감지하면 즉시 전송량을 절반으로 줄여서 네트워크에 가해지는 부담을 완화하고 다시 천천히 전송량을 회복합니다. 이 동적인 피드백 메커니즘 덕분에 인터넷은 붕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TCP 흐름 제어입니다. 흐름 제어는 혼잡 제어와 비슷해 보이지만 포커싱이 다릅니다. 혼잡 제어가 네트워크 전체의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라면 흐름 제어는 송신자와 수신자 둘 사이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성능 서버 송신자가 저사양 PC 수신자에게 데이터를 보낼 때 서버가 너무 빨리 보내면 PC가 데이터를 처리하지 못하고 버퍼가 넘쳐서 데이터가 유실될 수 있습니다. 흐름 제어는 바로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한 1대1 속도 조절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흐름 제어의 핵심 기술은 바로 슬라이딩 윈도우입니다. 수신자는 자신이 현재 받을 수 있는 데이터의 양, 즉 수신 윈도우 크기를 송신자에게 알립니다. 예를 들면 저는 지금 4096바이트까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가 있을 수 있겠죠. 송신자는 그 윈도우 크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데이터를 연속으로 보냅니다. 수신자가 데이터를 받고 처리한 후 남은 버퍼 공간을 계산하여 갱신된 윈도우 크기를 다음 에크에 실어서 보냅니다. 이 윈도우가 마치 미닫이 창문처럼 계속 움직이면서 끊김없는 데이터 흐름과 1대1 속도 조절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TCP 신뢰성의 근간, 오류제는 어떻게 동작할까요? TCP는 에크, 긍정 확인 응답이라고도 하죠. 에크와 타임아웃을 기반으로 해서 오류를 감지하고 재전송을 통해서 복구합니다. 에크 미수신은 타임아웃이라고도 하고 송신자가 데이터를 보낸 후 정해진 시간 타임아웃 내에 해당 데이터에 대한 에크가 도착하지 않으면 데이터나 에이크가 중간에 사라졌구나 하고 판단하고 데이터를 재전송합니다. 중복 에크 수신은 수신자가 중간에 102번 패킷을 놓치고 103번, 104번을 만약에 받았다면 나는 101번까지 받았으니 102번을 다시 보내달라는 의미로 101번에 대한 에크를 반복해서 보냅니다. 송신자가 이 중복 에크를 3번 받으면 타임아웃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102번 패킷을 재전송합니다. 이를 빠른 재전송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은 ARQ 방식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RQ 방식, 즉 재전송 전략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Stop and Wait ARQ로고 하나 보내고 에크를 받은 뒤에 다음 것을 보내는 가장 단순하지만 비효율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Go Back N ARQ라고 오류가 발생한 지점부터 그 뒤에 보낸 모든 패킷을 몽땅 전부 다 재전송하는 방식으로 구현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불필요한 재전송이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Selective Repeat ARQ로 오류가 발생한 패킷만 선택적으로 골라서 재전송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수신 측이 버퍼 관리가 복잡하다는 단점도 있긴 하지만 네트워크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현대의 TCP는 이 셀렉티브 리핏 방식을 기반으로 더욱 정교하게 동작합니다. 이제 다시 라우터의 세계로 돌아와서 그들의 지도인 라우팅 테이블을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이블은 라우터가 패킷을 어디로 보내야 될지 결정하는 핵심 정보입니다. 주요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지 네트워크, 어, 목적지 네트워크와 서브넷 마스크가 있는데 패킷이 가야 할 최종 주소 범위를 말합니다. 목적지 네트워크는 패킷이 도달해야 될 네트워크 주소를 말하고 서브넷 마스크와 함께 표현을 합니다. 서브넷 마스크는 네트워크 부분과 호스트로 구분을 하고 CIDR 표기법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다음 홉으로 넥스트 홉이라고도 하죠. 패킷을 전달할 다음 라우터의 IP 주소를 지칭합니다. 다음은 매트릭입니다. 해당 경로가 얼마나 좋은지를 나타내는 비용값을 말합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좋은 경로를 말하며 라우터는 들어온 패킷의 목적지 IP를 보고 이 테이블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일치하는 경로를 찾아서 다음 홉으로 패킷을 포워딩 합니다. 라우팅 프로토콜의 양대 산맥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거리 벡터입니다. 이웃의 정보에만 의존하는 소문에 의한 라우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서 RIP가 대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구현이 간단하고 라우터의 CPU 메모리 부하가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점은 수렴이 느리고 잘못된 정보에 취약하며 카운트 투 인피니티 문제가 있고 대규모 네트워크는 부적합한 특징이 있습니다. 링크 상태는 네트워크 전체 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최적 경로를 스스로 계산하는 내비게이션 기반 라우팅이라고 비교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서 OSPF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수렴이 빠르고 루프가 없으며 정확한 토폴로지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최적의 경로를 찾습니다. 단점으로는 구현이 좀 복잡하고 라우터의 리소스 자원 소모가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방식의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더욱 명확해지겠죠. 정보 교환 방식에서 거리 벡터는 라우팅 테이블 전체를, 링크 상태는 링크 상태 정보로만 교환을 합니다. 대표 프로토콜, 매트릭, 수렴 시간, 그리고 장단점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이며 소규모에서의 단순한 네트워크 거리 벡터가 대규모의 복잡하고 안정성이 중요한 네트워크에는 링크 상태가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가 아니라 수많은 독립적인 네트워크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독립적인 네트워크 관리 단위를 AS, 오토노머니스 시스템, 자율 시스템이라고도 부릅니다. 보통 하나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ISP나 거대 기업, 대학 등이 하나의 AS를 구성하고 고유한 AS 번호를 할당받습니다. 각 AS는 내부적으로 자신만의 라우팅 정책을 사용하지만 외부의 다른 AS와 통신할 때는 약속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 AS의 개념에 따라서 라우팅 프로토콜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먼저 IGP입니다. AS 내부에서 사용되는 라우팅 프로토콜로 빠른 수렴과 최적의 경로 탐색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가 앞서 배운 RIP, OSPF, 그리고 시스코에서 개발한 EIGRP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다음은 EGP입니다. EGP는 AS와 AS 사이, 즉 인터넷의 대동맥에서 사용되는 라우팅 프로토콜입니다. 여기서는 기술적 최적화보다 각 AS의 정책은 비용, 계약관계, 보안 등으로 구분됩니다. 각 AS의 정책이 더 중요합니다. 현재 인터넷에 사용되는 유일한 EGP는 BGP
있습니다. BGP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멀티캐스트 라우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전송 방식에는 1대1인 유니캐스트, 그리고 1대 모두, 1대 다라고도 할 수 있죠. 브로드캐스트 외에 1대 다수의 특정 그룹에게만 전송하는 멀티캐스트가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이나 온라인 강의, 증권 시세 정보 전달처럼 동일한 데이터를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명에게 동시에 보내야 할 때 멀티캐스트를 사용하면 네트워크 대역폭을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통신자는 데이터를 딱 한 번만 보내면 라우터들이 알아서 복제하여 원하는 수신자들에게 전달을 해주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멀티캐스트 통신을 위해서는 IPv4의 IP4 주소 대역 중 클래스 D에 해당되는 224.000에서부터 239.255.255.255의 범위의 특수한 그룹 주소를 사용합니다. 그룹에 참여하고 싶은 호스트들은 IGMP라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라우터에게 나도 그 방송 볼래요 라고 신청을 하고, 라우터들은 PIM과 같은 멀티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그룹 멤버들에게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멀티캐스트 트리를 구성합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가상화는 하나의 물리적인 네트워크 자원을 여러 개의 논리적인 네트워크로 나누어 쓰는 기술을 말합니다. 앞서 공부한 VLAN, 버추얼 랜이죠. 이 계층의 가상화 기술로 하나의 스위치를 여러 개의 독립된 스위치처럼 나누어 사용을 합니다. 부서별로 네트워크를 분리해서 보안을 강화하고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분할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VPN입니다. VPN의 구현 방법으로는 포트 기반이 있는데, 포트 기반은 스위치 포트별 VLAN을 할당합니다. 그리고 맥 주소 기반, 맥 주소 기반은 맥 주소로 VLAN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프로토콜 기반은 프로토콜 타입으로 분류를 하고, 네 번째 서브넷 기반은 IP 서브넷으로 분류를 합니다. VPN은 3계층의 가상화 기술로 인터넷이라는 공용망 위에서 암호화된 터널을 만들어 마치 전용선을 쓰는 것처럼 안전한 사설망을 구축하는 기술입니다. 네트워크 가상화가 가져다주는 이점, 장점은 명확합니다. 첫 번째, 자원 효율성이 있는데, 값비싼 물리적 장비를 공유해서 하드웨어 투자 비용과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연성을 꼽을 수 있는데, 유연성은 소프트웨어 설정만으로 네트워크를 쉽게 생성하고 변경, 그리고 삭제할 수 있어서 비즈니스 민첩성이 향상됩니다. 세 번째는 격리성인데, 가상 네트워크 간의 트래픽을 완벽하게 분리해서 보안을 강화하고 장애의 파급 효과를 최소화합니다. 네 번째는 관리 효율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중앙에서 모든 가상 네트워크를 통합 관리하고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네트워킹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 기술 중에 하나로, 클라우드 네트워크의 핵심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탄력성. 사용량에 따라서 네트워크의 자원이 자동으로 늘어나고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멀티 테넌시. 여러 고객, 테넌트가 하나의 물리적인 인프라를 공유하면서도 서로의 네트워크는 완벽하게 격리되는 능력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서비스 추상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복잡한 인프라를 몰라도 VPC, 가상 사설 클라우드와 같은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쉽게 자신만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6G와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현재를 넘어 미래로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G를 넘어서 다가올 6G 시대에는 통신의 패러다임을 또 한 번 바꾸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6G의 핵심 기술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테라헤르츠를 꼽을 수 있습니다. 초고주파를 이용해서 현재보다 수십 배 빠른 초고속 전송을 가능하게 합니다. 두 번째, 인공지능 네이티브. AI가 네트워크 운영의 핵심이 되어서 스스로 문제를 예측하고 최적화하며 복구하는 자율적인 네트워크를 구현합니다. 세 번째는 양자 통신을 꼽을 수 있습니다. 양자 얽힘 현상을 이용해서 도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절대 보안의 통신을 실현합니다. 네 번째는 위상, 지상 통합 네트워크입니다. 저궤도 위성망과 지상망이 하나로 통합되어 사막과 바다를 포함한 지구 어디에서든 끊김없는 통신을 제공합니다. 자, 이것으로 4장 데이터 전송의 심장부로 떠났던 긴 여정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데이터가 어떻게 교환되고 어떻게 오류와 혼잡 그리고 속도의 차이를 극복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능적으로 길을 찾아가며 가상화와 클라우드 환경에서 동작하는지 그 핵심 원리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 데이터 전송 메커니즘에 대한 깊은 이해는 여러분이 겪는 네트워크 문제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더 나아가서 미래 기술의 방향을 예측하는 데 강력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강연에 사용된 모든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의 사업 지원으로 만들어진 귀중한 결과물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